아마 이 자리에는 이제 좀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계자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진영 논리를 좀 초월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그죠? 3년 전 이맘때쯤 생각하면 정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더군다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가 오고 있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불과 3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이유, 그런 이유를 좀 한번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들도 냉정하게 좀 평가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좀 성찰의 시간을 제대로 가져야 대북 정책의 혁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게 이제 큰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 좌절의 흑역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돌이켜 보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졌던 때가 한 4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차례 정도. 첫 번째는 그 엊그저께 서거했지만 노태우 정부 때였죠. 1990년대 초반에 그때 남북 기본합의서도 체결되고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이 되고 그죠? 그 직전에는 남북 여자 탁구팀이 단일팀을 구성해가지고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을 꺾고 또 우승하는 뭐 이런 또 쾌거도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한반도 평화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컸었고 또 그게 무산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아시다시피 2000년에는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렸었고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특사 교환도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때도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좌절됐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2007년에 육자회담, 또 북미회담, 그리고 특히 2007년 10월 초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그때도 또 평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또 무산됐어요. 저는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건 평화적으로 현상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세력과 아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번, 그 다음에 2018년의 사례에서 그 메커니즘을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그 현상, 그러면 현상이란 무엇인가? 현상을 대표하는 건 역시 정전체제, 휴전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전체제, 휴전체제는 또 그것과 역사적 쌍둥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 체제죠. 한미동맹 체제. 예. 그래서 원튼 원치 않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전체제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해왔던, 즉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왔던 한미동맹의 변화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불가피한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됐다고 해서 한미동맹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렇지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인 북한이 공동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평화체제에는 북미 수교도 이제 내용적으로 포함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제가 키워드로 보는 거는 팀 스프릿에 웃고 울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고인이 됐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1992년 1월 달에 당시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하고 협의를 갖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군사훈련이었던 팀 스피릿 중단을 발표합니다.
예, 1992년 1월 달에 팀스피릿 중단을 발표합니다. 그때 팀스피릿 훈련은 규모가, 뭐 선생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실시할 때마다 그냥 뭐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가 막, 예? 뭐 엄청 요동을 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슈였는데, 한미 대통령이 그걸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전에 북한에 통보를 해줍니다. 예, 그래, 우리가 당신들과의 어떤 협상을 위해서 이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북한에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한미 대통령이 팀스피릿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이 당시 가입하지 않았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에 가입을 합니다. 그것은 곧 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핵사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92년, 공교롭게도 92년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조우할 때였어요. 예. 예. 11월 달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2월 달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두 정부는 일종의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한미 국방장관이 92년 10월 달에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발칵 뒤집혔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막 읍소도 하고 협박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하는데 결국 이듬해 2월 달에 팀스피릿 훈련을 강행하면서 북한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NPT,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게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북핵 문제, 한반도 핵 위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됐던 거였습니다. 시발점이. 예. 근데 이때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요. 돌이켜 보면 이때 지금도 뭐 많은 책들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북한이 몰래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AEA 안전조치 협정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핵신고입니다. 자기들한테는 무슨 핵시설이 있고, 예? 핵물질 얼마만큼 있고,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이 90g 정도 됐어요. 90g. 자기가 시험 삼아 추출해 본 것이 한 90g 정도 된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때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미국 특히 이제 펜타곤이나 CIA에선 뻥치지 마라. 자기들이 추정해 본 건 한 10kg 정도 된다. 10kg 정도면 핵무기 한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이 신고한 90g과 미국이 추정한 10kg 사이에 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예. 이 불일치가 발생하게 돼요. 예. 이것 때문에 94년 6월 달에는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느냐? 네? 누구 말이 맞았느냐? 아직 100% 명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하진 않은데 2008년도에 지금 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언론 성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이자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성김이 그때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성김이 이끈 미국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연변을 방문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아옵니다. 북한이 뭘 줬냐면 1986년부터 2006년까지 영변 핵시설 가동 일지를 통째로 넘겨줍니다. 한 8,0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핵시동 가동 일지를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때가 이제 미국 행정부 부시 행정부였습니다. 그 악명 떨쳤던 부시 행정부였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1990년에 신고했던 플루토늄 양이 정확했다라고 하는, 문서상으로는 정확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서를 갖다 가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미국의 검증팀에 보면 이 문서는 진본이다 라는 결국 분석 결과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부시 행정부가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주목했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주한국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북핵 문제라는 게 어이없게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없게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여전히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그때 몰래 한 1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처럼 구도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제 해석이 아니라 다 이제 미국 정부의 분석을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 왜 당시 미국, 더 나아가서
한미 강경파들은 그죠? 예.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부풀리고 또 한미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던 팀스프 훈련을 재개를 했느냐? 예? 왜? 왜 그랬는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예. 사실 MD, 뭐 사드도 MD 패밀리의 그 하나인데, 이건 모세일의 최대 무기 사업입니다. 모세일의 최대 무기 사업이에요.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 이건 돈 먹는 하마, 이빠진 독에 물 붓기이겠지만 이걸 만드는 군수업자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예요. 예? 예. 마르지 않는 셈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그죠? 누군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할, 예? 그런 깡패 국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저기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이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하는 건 누군가 미사일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MD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오랫동안 미국의 강경파가 1990년대 초반부터 콕 집은 나라가 북한이었어요. 예, 북한이었어요. 예. 예. 2000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양반도 얼마 전에 고인이 됐어요. 미국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누구죠? 예. 콜린 파월이지 않습니까? 콜린 파월. 이 양반이 이제 아들 부시 행정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는 합참의장,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을 지냈고 아들 부시 행정부 때는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 이제 콜린 파월이 2001년에 이제 국무장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북 정책, 클린턴 행정부 때 대북 정책을 쭉 리뷰를 해본 거예요. 그 관계자도 쭉 만나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여기 유망한 요소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도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망한 요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누구한테 걸려들었냐면 네오콘에 딱 걸려든 거예요. 네오콘. 당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또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네오콘들 그걸 딱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이 작자 이게 가만히 좀 위험한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구워 삶아갖고 콜린 파월을 왕따시킵니다. 대북 정책 그 과정에서 왕따를 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인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부시 행정부는 취임 초기에 이마에 MD라고 써붙인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오로지 MD였어요. 얼마나 그게 심했느냐면 2001년 9월 11일 날 그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보더라도 부시 행정부가 얼마나 MD에 환장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9.11 테러가 발생하기 불과 1시간 전에 당시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스펠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아저씨는 또 두 가지 기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저씨예요. 하나는 70년대 포드 행정부 때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아들 부시 때 또 국방장관이 돼갖고 최고령 국방장관 기록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이 럼스펠드가 공화당 의원들을 이 펜타곤 회의실로 불러드립니다. 예, 불러드려요. 불러드리고 회의 탁자에서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예? 예. 아니 지금 북한이 곧 있으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MD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테러에 대비해서 먼저 적을 수 있냐. 네? 네. 그 테러 관련 예산을 좀 깎고 MD 예산을 늘리라고 공화당 의원들은 막 겁박아 줍니다. 막. 공화당 의원들 그래서 한 새 보좌관이 와서 메모를 준 거예요. 그 메모가 뭐에 써 있냐면 쌍둥이 대통령이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럼스펠드가 CNN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자기가 이 초대형 테러를 예상했던 것처럼 너스를 떨어요. 그 진행자가 묻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대형 테러를 예상하고 공화당 의원들을 펜타곤으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한 거냐고. 그 럼스펠드가 거짓말을 하죠. 맞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누구냐면 콘돌리자 라이스였어요. 콘돌리자 라이스. 2기 때는 이제 국무장관을 맡게 됩니다. 라이스가 9.11 테러 발생하기 1시간 전에 그 백악관 옆에 있는 사이스,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에 또 이제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대형 테러가 발생했다고. 그 차로 돌려서 이제 지하 그 백악관 지하 벽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스에 가서 무슨 연설을 할 계획이었냐? 예? 예. 그러니까 이 테러 관련된 미국에 직면한 위협 관련해서 테러 관련된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연설문을 입수했습니다. 온갖 MD 얘기예요. 온갖 MD 얘기예요. 예. 그만큼 MD를 하고 싶어 했어요. 부시는. 부시 행정부는 MD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를 하려면 누군가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 항모를 콕 집어넣는데 뭐예요?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 때 북미 간의 미사일 협상이 급 진전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그때는 핵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었고 미사일 문제도 거의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콜린 파월이 얘기한 유망한 요소는 바로 그거였어요. 좀 더 클린턴 행정부 협상을 계승하고 부시 행정부가 좀 더 협상을 하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게 거의 클린턴 행정부 때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유망한 요소라고 일컫는데 근데 부시 행정부 특히 네오콘들이 바라보기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간 MD의 최대 구실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북미 미사일 협상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북한을 뭐 악의 축, 선제 공격 대상 이렇게 삼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2007년, 8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평화기가 왔었는데 이때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7년이 접어들면서 2.13 6자되면서 2.13 합의도 나오고 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14선언도 나오고 그 전날에 또 6자 회담에서 13 합의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6자 회담과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가 선순환을 그리고 있었어요. 선순환을 이렇게 그리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시리아의 어디를 공격합니다. 시리아의 어딘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외신에 대해서 특별되는데 내용의 요지는 이스라엘이 북한이 지어준 시리아 핵시설을 공습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외신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갔어요. 막 쏟아져 나갔어요. 근데 시리아도 미국이 지목한 그 테러 지원국, 깡패 국가의 일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북한이 핵을 수출했다? 그건 이미 이른바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 금지선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금지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가던 게 탁 멈췄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이제 종전선언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모처럼 이게 남북대화, 북미대화, 육자되면 잘 가다가 그 의혹이 딱 제기되면서 네오콘들이 이걸 반격의 빌미를 삼는 겁니다. 반격의 빌미를 삼는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그 전부터 논란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려진 게 뭐였냐면 2007년 한 4월 달쯤에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죠. 모사드 수장이 워싱턴에 방문하고 워싱턴에 내릴 때쯤에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가 부시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이 칠래 내가 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칠래 내가 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모사드가 북한이 비밀리에 지어주고 있는 시리아의 핵시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습을 할까? 우리가 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시에 모사드의 수장이 CIA 국장을 만나가지고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북한이 몰래 지어주고 있는 핵시설이다. 이것들을 쫙 보여줘요. 쫙 보여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공습하고 나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핵시설이면 그렇잖아요. 뭐 관련된 뭐 물질이라든지 그죠? 핵시설이면 무슨 방사능 관련된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일체 안 나왔어요. 일체 안 나왔고 그 이후로 양심선언이 좀 나옵니다. 양심선언. 대표적으로 그때 그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고의 북핵 전문가가 이집트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이 모사드가 제공한 그 사진
영상을 갖다 한 100장 정도 되는 거 갖다 쭉 분석한 결과 이거는 뽀샵 처리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진 자체가 포토샵으로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자기가 보고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이 진위 논란이 막 불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공습한 게 핵시설이 맞냐? 이런 막 진위 논란이 막 벌어집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육지에 대한 동력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게 됩니다. 확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2008년 말에 육지회담이 이제 결렬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게 현상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현상을 평화적으로 바꾸자 하는 이 세력 사이의 거대한 싸움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화를 향한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가능하면 현상을 지키려고 하는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번번이 이 평화를 향한 작용이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작용에 의해서 제압당해왔던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8년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2018년 10월 이맘때쯤 일로 기억합니다. 10월 초쯤에 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토론회에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정부와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사회를 보고 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하기를 정 선생이 보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몇 점 정도, 이 평화 정책을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70점 이상은 드리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의아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높았을 때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쪽에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인색하게 구니까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쓴 표현이 운칠기삼과 운삼기칠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18년도에 지금 이맘때쯤 이미 그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죠? 싱가포르에서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어요, 그죠? 그래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거로 알려진 정의용,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의 별명이 뭐 한국의 헨리 키신저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냉정해 봤을 때 이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다. 냉정해 보면 운이 한 70%고 기량이 한 30%인데 정부와 정부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운을 한 30% 보고 기량은 한 70% 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너무 들뜨게 되면 시야와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를 향한 작용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걸 저지하고자 하는 반작용이 일어나고 지난 역사를 이렇게 보면 번번이 그에 대해 제압당해 왔거든요. 이번이라고 2018년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정부 안팎에 있는 사람이 너무 들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찬물 한 바가지 이렇게 좀 끼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고, 그걸로 이제 제 성에 앉혀서 그때 뭐 이렇게 비핵화의 최후라고 하는 좀 불온한 제목을 난 책도 그때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땐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그 책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또다시 좌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내용의 책을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평가 있었고요. 2019년부터 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역할과 관련해서 너무 이제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과소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두 번째 나온 거수경례입니다. 거수경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2018년도에 돌이켜보면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명장면들이. 지금도 기억해보면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뭐가 떠오릅니까? 군사분계선, 그죠? 넘어갔다가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넘어갔다 넘어간 장면도 있었고, 그 이제 판문점에 그것도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도보다리, 도보다리 산책 한 30분 동안 두 정상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뭐 이런 어떤 장면도 있었고, 또 평양 릉라동 경기장에서 9월 19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라이브로 연설하는 장면도 있었고, 다음날 또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아주 쾌청한 날에 백두산 천지에 가서 또 손만 잡고 이렇게 사진 찍는 장면. 아무튼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띈 가장 이색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4월 27일에도 그렇고 9월 19일 평양에도 그렇고 북한의 인민무력 부상과 북한군 수뇌부가 쭉 도열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저거 보고 참 특이하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왔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부터 뭐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이 쭉 도열해갖고 거수경례하는 걸 상상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상상하기 힘든 장면을 갖다 김정은이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김정은이 저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뭘 풀고 싶어 하는 건가? 뭐 이런 그 생각을 제가 그 4월 17일 날 그때 제가 모 방송에 생중계로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장면인데 아마 제 느낌으로는 아마 좀 군축 관련된 내용이 4.27 그 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언문에 단계적 군축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들어가요. 정상회담 차원에서 처음으로 그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9월 19일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마찬가지로 또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죠.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3월 달에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했던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2019년 3월 달에 다시 시작되고, 4월 달에 F-35A가 도입되기 시작됩니다. 그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수입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19년 4월부터예요. 4월부터고.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연말에 책정한 2019년 국방 예산안이 무려 8.2%, 10년 만에 최대치의 증액을 기록합니다. 특히 뭐 삼축 체계라고 하는 첨단 무기 도입이 예산이 엄청나게 뜁니다. 엄청나게 뛰어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했던 북한군 수뇌부가 그걸 보고 김정은한테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무슨 보고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남북 관계가 그 이후로 악화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 거수경례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로 김정은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그 추측해 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저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9일 저녁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임기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7분간 연설을 한 거였죠.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더 이상 핵무기,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명 평양 시민들이 잠깐 있다가 일제히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면서 와 환호를 보냅니다. 막 환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신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모인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은 불과 그로부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핵무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들이 그 어려운 온갖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만든 핵무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근데 남측의 대통령이 와서 핵무기와 핵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게 막 박수치고 환호를 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김정은이 연출한 고도의 위장평화쇼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제 심플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기가 막힌 아이러니, 역사의 기가 막힌 어떤 우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시계바늘을 1950년 11월 30일로 돌리면 됩니다. 1950년 11월 30일이면 한국전쟁이 한참을 뛰었죠. 예? 예. 유엔군과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해서 이른바 북진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제 막 후퇴를 하다가 어디에 한 7만 명이 고착되냐면 예? 장진호, 그죠? 예. 장진호의 이제 중국 조중연합군의 포위를 당합니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죠. 바로 그때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부로 유엔군은 모든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앞에 있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거기에는 핵폭탄도 포함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스라고 답을 하죠.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핵전쟁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건 이른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그죠?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어떤 이념 대결, 그렇죠? 이념 대결도 굉장히 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핵전쟁을 암시했다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 프로파간다 소재를 잡게 된 거예요. 아, 미제가 드디어 마각을 들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때 북한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무방송과 삐라를 뿌려댄 겁니다. 미제가 우리 땅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삐라를 보고 그 지역에 있던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흥남부두로 몰려가죠. 흥남부두로 몰려갑니다. 물론 그 30만 명에는 각기 다양한 사안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9만 3천 명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9만 3천 명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문재인 선생님 부모님이 계시던 거예요. 우리 때 부모님이 계시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눈에는 그때 9만 3천 명을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원자탄 피난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눈에는 9월 19일 저녁에 능라도 경기에서 연설하는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원자탄 피난민 2세로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역사인식이 거기까지만 좀만 더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한반 핵 문제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인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접근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게 북한의 1차 핵 실험이 2006년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죠? 근데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70년 넘게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죠? 70년 넘게.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그 깊은 지하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에 있잖아요. 평양. 그만큼 그 북한 주민들, 북한이 갖고 있던 핵에 대한 공포, 미국 핵에 대한 공포는 깊고도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핵 문제를 접근할 땐 북핵 문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북핵 문제만 한반도 핵 문제를 이루고 또 그래서 북핵 문제만 풀어낸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쌍둥이를 이루는 문제, 즉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시야에 넣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은 한 걸음도 진전하기 힘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도 이후에는 훨씬 더 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공개적인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발 대통령부터 뭐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런 표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북한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한 번도 합의한 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북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내용을 한반도 비핵화의 비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런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2019년 그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좋은 기회, 또 행운처럼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6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번개팅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도 세계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예요. 오사카의 G20 회의 갔던 트럼프가 자기가 오사카에서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은 맨 그 미국 민주당 경선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때. 경선 관련된 뉴스밖에 없으니까 트럼프는 자기 이름이 항상 그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에 나와야 편히 잠을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자기는 이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 막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맨날 그 경선 소식 막 도배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트위터를 날립니다. 미스터 체어맨, 정은 씨, 내가 저기 내일 한국에 가는데 우리가 DMZ에서 만나서 뭐 긴 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들면 한 2분 정도 세이 헬로로도 하자. 안부 얘기도 좀 나누자. 이렇게 트위터를 날려요. 6월 19일 날 트위터를 날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게 뭡니? 이러죠. 뭐 하자는 거지? 그래갖고 북한이 만날 의사가 있으면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해라. 그래갖고 이 트럼프의 보좌진들이 부랴부랴 그 외교문서를 작성해갖고 평양에 보낸 거예요. 그걸 받아본 김정은이 오케이 그럼 만나자. 그래서 6월 30일 날 판문점 번개팅이 성사가 됩니다. 성사가 되는데 근데 물론 그 전에 좀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또 스토리가 있긴 했어요.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두 가지 중요한 구두상의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트럼프는 거듭 약속합니다.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진짜 안 할게. 약속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안 할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하면서 연합훈련 안 할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돈도 많이 들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019년 3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했단 말이에요. 6월 달 만나갖고 진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은이 오케이. 그러면 북한은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로 북한이 이제 대화에 안 나오려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다시 실무회담부터 해가지고 다시 3차 그 북미 정상회담 한번 논의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은 이제 일절 응하지 않다가 6월 30일 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김정은이 약속을 합니다. 북미 실무회담 나가겠다고. 이랬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 8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없었어요. 7월 20일, 20일이 지나도록 그런 발표가 안 나오고 있었고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하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렇게 막 이제 풍겨요. 풍깁니다. 그래가지고 7월 25일인가 김정은이 직접 나섭니다. 김정은이 직접 이른바 그 이제 권원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권원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조선 당국자가 만나서는 평화의 약속을 나누고 돌아서서는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기를 권원한다. 근데 8월 들었자마자 우리 국방부에서 8월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열받았죠. 장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트럼프한테 막 따집니다. 좀 나하고 장난치냐? 나가지고 장난치냐? 불과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북미 실무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좀 뭐 하자는 거냐? 뭔 식으로 따집니다. 막 따져요. 막 따져요. 그리고 8월 11일부터 연합훈련이 시작이 되니까 북한이 이제 강력 반발하죠. 그리고 8월 그 또 연합훈련 시작한 다음 날은 국방부에서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는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9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그 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따라잡아 보자. 예?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좀 넘어보자. 그때 뭐 반일 열기 막 후끈후끈 달아올 때였잖아요. 예. 그 한반도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추월해 보자. 뭐 이런 취지의 8.15 경축사를 발표를 합니다. 다음 날 북한이 조평통에서 성명이 나옵니다. 담화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선을 놓으시라는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8월 달에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에 나가겠다고 8월에 북미 실무회담을 열자고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한미연합훈련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때 8월 달에 북미 실무회담이 좀 좋은 분위기, 좋은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북미 실무회담이 그때 열렸고 9월 초에는 또 백악관이 누구 자릅니까? 한반도 평화의 해방꾼 존 몰튼을 날려버려요. 존 몰튼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질없는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때 2019년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후로 상황은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죠. 왜 문재인 정부는 그 천호신주와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는가? 정부의 설명은 전시적 정권이에요. 현시적 정권이에요. 그 전시적 정권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도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미국한테 우리 전작권 못 받겠어. 우리가 전작권 받으려면 그 조건이 충족되니까 무슨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박지 말고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받겠다. 그래서 그때 한미 간에 협의한 조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미연합방위 체계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건 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핵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돼요. 예? 그건 대규모 군비, 이른바 삼축체계로 불리는 대규모 군비 정강에 따른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예, 그게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 이른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으니까 예? 그걸 하려니 연합훈련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이제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반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려가는 게 더 중요한 건지, 그죠? 예. 아니면 그거를 갖다 훼손하면서까지 연합훈련을 실시해서 또 군비증강을 해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게 양립 불가능하다 한다면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건 전작권 쪽이었어요. 전작권 쪽이었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조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조건이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남조선에서 전작권을 찾아올 때까지 남조선이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자. 예? 핵도 안 만들고 미사일도 개발하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자. 남조선이 전작권을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느라 북한도 뭐예요? 핵을 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을 또 다양한 걸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연합훈련에 그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군비증강계획이 그 내용에 또 포함돼야 돼요. 실제로 전작권 전환이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할 때 미국 측에서 시험 문제 문항수를 늘려버렸습니다. 그전에 한 100개였는데 이 100문제만 한국에 풀면 전작권 너희들이 가져가 이렇게 했다가 2019년 여름쯤에 50문항을 추가해요. 네? 시험 문제 수가 150개로 늘어나요. 근데 이 50개의 문제가 개수도 개수지만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것들이에요. 네?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북한이 그 사이에 핵이 뭐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나고 그 사이에 미사일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죠? 물 건너갔어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제가
2017년 6월 달에 처음 한미 정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서 아,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구나. 대표적인 독수정으로 뽑았던 게 뭐냐면 조건에 기반을 둔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의 그 조항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안보 적폐, 가장 대표적인 안보 적폐인데 그걸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네. 그럼 계승은 그게 좀 뭐 불가피했다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전작권 전환과 연합훈련 실시를 분리하자. 네? 네. 분리하자. 라고 미국 측하고 협의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네. 전작권은 전작권대로 못 찾아오고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로서도 이 모양이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이왕 쓴소리 하는 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그 제가 보기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을 하셨지만 공약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진 게 뭐냐면 국방비 증액 공약이에요. 그때 대선 후보 때 당시 한 GDP 대비 2.5%쯤 되는 국방비를 임기 내 2.9%까지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올해 한 2.8%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한 2.9%에 육박할 겁니다. 거의 2.9%.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가장 잘 지킨 공약이 이 분야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내년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쓰는 국방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때 국방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한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2분의 1 수준이었어요. 올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아마 이 추세대로 가면 2, 3년 내에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갖고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도에는 세계 12위로 평가받았다가 작년 올해 세계 6위. 아마 내년은 일본을 제끼고 5위도 한번 노려볼 만할 정도로 국방력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강국이에요. 군사 강국입니다. 선생님들 요즘만큼 우리가 좀 민생이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IMF 때였잖아요. 그죠?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1998년도에 책정한 199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0.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가 무슨 정부였죠? 김대중 정부였죠. DJ 정부였어요. 평생을 빨갱이, 안보 콤플렉스 시절이던 DJ 정부 때 국방비를 0.3% 줄였습니다. 0.3%면 굉장히 조금 줄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로 무기를 어디서 도입해옵니까? 미국에서 도입했죠. 원화 주고 도입합니까? 달러 주고 도입하죠. 그때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800원, 900원 하던 게 1,700원, 1,800원까지 원화 가치가 폭락했어요. 실질적인 국방비 감축도는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럼 왜 가능했느냐? 그때는 한국전쟁 이래로 최악의 민생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사회 도처에서 언론이든 전문가든 정치인이든 아니 지금 뭐 국민들이 다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는데 그러면 좀 나라에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국민들을 좀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방비를 좀 줄이자라고 한 얘기들이 도처에서 막 나왔어요. 도처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국방비가 4배가 뛰었어요. 그때 한 13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53조 원이거든요. 4배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방비를 좀 줄여가지고 민생을 구하는 데 쓰자. 이런 목소리는 그때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4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지금 막 우리가 뭐 하나 쏘고 막 올리고 그러면 좀 뭐 전 국민적인 막 이렇게 열광의 국뽕에
취하는 이럴 정도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우리 사회 병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북 정책 우리는 보통 그 흔히 좀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화해 협력을 추구하되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만들고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서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요. 예? 예. 하지만 단언컨대 한반도 문제의 50% 이상은 군사 문제입니다. 예? 예. 한반도의 최소 50% 이상은 군사 문제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국방 정책이라는 의미예요. 국방 정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이 군비 증강에 의존하는 국방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는 거의 없는 것이죠.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전선언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종전선언 사실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어요. 역설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정부 관료들도 부지런히 뭐 미국 쪽도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계속 이제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또 내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이제 교황 또 만나서 방북도 권유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종전선언에 탄력이 붙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려면 첫 번째 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라.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종전선언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이건 대통령의 아젠다이니까 관료들은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마 뛰어다니는 관료들도 이거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근데 종전선언 관련해서도 이게 그런 겁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정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종전인데 법적, 제도적으로는 휴전이에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좀 풀어가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7월 27일 날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8월 달에 연합훈련 시스템에서 그게 또 이제 좀 물거품이 됐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문 대통령 또 유엔에서 종전선언 입장을 재차 밝혀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향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7월 27일 남북통신성 복원을 계기로 해서 8월 연합훈련 정도는 스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월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수일 내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라고 같으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뒷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뒷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종전선언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막 문제가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서 계속 군비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종전선언 하면은 비핵화의 추동력이 붙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겠죠.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북한한테 이제 너희들 비핵화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막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북한이 그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핵을 내려놔도 되겠구나. 그래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즘 점잖게 얘기해요. 뒷감당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뒷감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북한에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예. 뒷감당이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종전선언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부터 만들자 라는 거예요. 예.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시간이 1시간 좀 지나서 제가 보기엔 여전히 정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거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어요. 네. 과거의 북한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뭔가 지원받기를 원해요. 네. 지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남측에서 뭔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대화에 응하는 이런 식의 어떤 패러다임이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굉장히 좀 강한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이렇게 좀 남북대에 관련해서 턴 조절에 들어가거나 뭔가 이렇게 대화의 여지를 두게 되면 정부도 그렇고 대다수 언론도 그렇고 뭐라고 해설합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상치 않으니까. 북한이 백신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인도도 지원을 받으려고 저렇게 뭔가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에요.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이에요. 또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한 50배 이상 된다고 해요. 지금 남한의 국방비가 53조 원인데 북한의 GDP,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한 4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 거의 한 1.3배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속도로 군비 증강을 하니까 북한이 군비 경쟁에 부담을 느껴서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북한 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걸 북한이 해왔던 걸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북한이 뭐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이 급했으면 진작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8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5만 톤의 대북 식량 지원, 지금 맡긴 지 2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아직도 수령 안 했어요. 수령 안 했어요. 우리 쪽에서 뭐 방역 물자, 백신 지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월 달에.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부터 2018년에 얘기를 나눴던 근본 문제부터 풀자. 근데 근본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화에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쪽으로는 종전 선언을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그 인도적 지원 이 두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은 뭡니까?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다. 인도적 지원은 비본질적 문제다. 하면서 중대 문제, 근본 문제, 즉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할 건지, 첨단 무기 도입 어떻게 할 건지 그거부터 그거에 대한 답부터 내놔라.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제가 요즘 그 흥미롭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흥미롭게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미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변 정세가 매우 위태롭고 예민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는 주로 이제 미중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쯤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가 오고 가고 있었고 또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727 그 남북 통신선 복원을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남북 간의 소통,
남북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6월 노동당 전원회의 때부터 김정은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중간에 연합훈련 실시되고 뭐 갈등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덜컹덜컹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조가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례적으로 대만 문제 관련해서 담화를 내놨습니다. 대만 문제만 콕 집어가지고 대만 문제만 콕 집어갖고 담화를 내놨어요. 그 담화의 요지는 첫 번째는 대만 내부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는 조선반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북한은 계속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남북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남북한이 서로의 직접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뭐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정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기여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대만을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그겁니다.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그 사태는 미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즘 서로 막 아주 날카롭게 막 대립하고 있잖아요. 미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죠?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주한미군이 있어요. 그죠?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주한미군이 거기에 개입해 들어가면 우리도 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본다면. 근데 일단 미국은 중국과의 유사시 주한미군 출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참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 표현은 거의 사라졌는데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에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를 쭉 강조를 해왔는데 유일하게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리고 조중 우호 친선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공격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대만과 같은 지역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동맹의 사실에 엮여가지고 남북한이 몽유병들처럼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김정은 정권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대만 문제를 콕 집어서 얘기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이런 내용을 볼 때 북한이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인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어떤 그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또 궁극적인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목표로 추구하는 게 지금까지 남북 관계 기본 접근법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에 중요한 것은 지금 미중 간의 이런 전략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스파크가 한번 잘못되면 그 불똥이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고 그건 미중 간에는 제한전이 될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전면전이 될 수 있는 핵전쟁을 포함한 전면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인식을 저는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서로가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황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군산이나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미 전투기가 이렇게 해서 뭐 그쪽으로 날아간다든지, 그죠? 사드 레이더가 막 가동된다든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제주항공기지에 입항을 해서 그쪽으로 기항지로 삼아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도 근본적인 딜레마에 처하겠죠. 만약에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그건 한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셈이기 때문에 세계 5위, 6위의 군사를 갖춘 한국과 확전을 불사해야 돼요. 확전을 불사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으로서도 엄청나게 부담이 따르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모종의 역할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북중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실제로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런 당위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종전선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 잠정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뭐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잘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이후 계획이 잘 반영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안 아니면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제 제도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종전과 법적 제도적인 휴전 사이의 어색한 동거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했는데 평화협상은 정작 중요한 평화협상은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면서 그걸 비핵화 협상과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제 부분이겠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저는 정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마지막 기회. 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뭔가 정부 임기 내에 반전에 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양국이 북한을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수단이 바로 연합훈련 유예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왕 종전선언이 늦어진 만큼 지금 정부 내에서 뭐 힘들다고 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종전선언을 잠정협정으로 만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잠정협정은 취지는 뭐냐면 최종적인 협정까지는 가는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만큼 중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란 핵협정이에요. 이란 핵협정이 2013년도에 잠정협정 비슷한 걸 체결합니다. 잠정 합의를 통해서 양측이 중요한 초기 합의를 이루고 그걸 이행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2015년에 최종적인 협정에 도달하는 이런 어떤 모델이 있었고 또 1970년대 초반에 미국과 소련이 대탕 시대로 접어들면서 잠정협정을 체결합니다. 야, 우리가 군비 경쟁을 여기서 일단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솔트라고 하는 제한협정을 체결하고 그걸 5년간 이행을 통해서 본협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저는 한반도 이 평화체제 구성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되 그걸 잠정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토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